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2023년 한 해도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서 어느덧 달력이 딱 한 장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맘때 정도가 되면 2023년 한 해를 슬쩍 뒤돌아보시고 2024년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다가오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새롭게 변화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점쳐보기에 앞서 2023년 과거를 잠시 먼저 돌아보자면 저는 역시 지난 2년간 우리를 마스크 지옥에 가둬놨던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 계기로 차차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닫혀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특히 가깝고 저렴한 일본을 찾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 충격적인 보도로 한국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과 거래하는 일본 호텔 수십 곳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시작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 전역의 해킹 사건이 이어진 것인데요. 이들은 여행객들에게 피싱 메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카드 정보를 훔쳤다고 밝혔는데 비단 부킹닷컴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은 이상이 없을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 기준 민간 분야의 해킹 신고가 791건에 달할 만큼 해킹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4년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 딱 1분 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상 사설망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서프샤크 VPN을 설치하는 것이죠. 사실 무료 VPN을 사용하는 분들은 많으실 테지만 아무래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안심하긴 힘드실 텐데요.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한 VPN 서비스로 도시, 국가 및 다운로드 기록이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기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으로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이 남지 않죠. 무엇보다 가상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서프샤크 VPN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VPN으로 기기의 실제 위치를 새 위치로 바꿔주기에 한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를 해제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한국 넷플릭스에 없는 영어 자막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이렇듯 안전하고 편리한 서프샤크 VPN 랭킹스쿨과 함께 무료로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서프샤크 VPN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링크에 프로모션 코드 랭킹스쿨을 입력하면 최대 6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은 이번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여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님을 자리에 모셔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고 네네. 생각해 주시고 네.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금융권에서 네. 희망퇴직을 원하는 연령대가 30대까지 쭉 낮아졌다고 맞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네. 심지어 요즘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점포도 점점 축소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변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뭐 30대, 40대가 돼서도
판가름을 예전에 일단 못했었는데 이제 네. 근무한 지 몇 년만 지나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랑 같이 갈 필요가 없구나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간하고 기계를 놓고서 봤을 때도 기계한테 맡기니까 훨씬 더 수익이 나누구나, 평가나 측정이 너무 냉정하고 쉬워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벌써부터 차갑네요. 네. 굉장히 차가운 현실이 또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도 바로 내년 2024년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같이 2024년 대한민국에 일어날 변화 탑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4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4위일까요? 저는 가족관계 변화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가 빨라질까요? 예로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서울 쪽에서 뭐 직장 다니고 대학 다니는데 저도 집이 서울이고 근데도 다 네.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원래 뭉쳐 지내고 서로 네. 굉장히 의지를 물리적으로 함께 하면서 살았는데 네. 이런 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게 점점 더 다양한 곳에 나타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식분들이 예전에는 네. 부모님들을 당연히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점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더 부양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독립적인 삶을 만들기 필요한 자산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빨리 자립해서 부모님을 내가 부양한다, 돕는다 이런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두 자녀분들의 네. 아버지시잖아요. 네. 아버지로서 딱 보셨을 때 네. 이 현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되게 무겁죠. 자녀들이 앞으로 생활하거나 뭐 뛰어갈 수 있는 어떤 업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넓어지는 거는 좋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실물 자산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는 가장 쉬운 얘기로 집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도권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또 젊은 층이 뭐 10년, 20년 정도 웬만큼은 모아갖고 집을 살 수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거주 여건인데, 거주 여건이 안정화되다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부분도 안정화가 점점 더 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2024년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네. 자식분들은 자식분들대로 이 다가오는 변화를 조금 쉽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거주 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내 공간이 꼭 내 집만 아니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자가가 아니어도 예. 된다. 자가가 아닌 것도 있지만은 네. 요즘에 젊은 친구 보게 되면 점점 좁은 데 살고 있긴 해요. 맞아. 작은 자취방이나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원룸이나 뭐 고시원 같은 데서 거주하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중에 원래 뭐 거실도 없어지고 서재도 없어지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물론도 좋긴 한데 내 취향이 만든 공간들 잘 찾아가지고 자기의 생활 루틴을 만드는 거, 자꾸 좁은 집안에서 내가 계속 머물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사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똑똑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 같이 한 번씩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캥거루족도 요즘에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는 내가 이제 뭐 자녀가 이렇게 장성하고 독립할 때 되면 내 삶이 한 10년, 20년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만큼 쪼개주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건강하세요.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의 삶도 팍팍하다 보니까는 나눠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각박하게 뛰어야 되고, 좋게 말하면 동반자나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좀 안타깝게 보자면 한쪽이 한쪽을 딱 끌어안고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수평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나쁜 단어는 아닌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3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3위는 어떤 걸까요? 하민은 현재도 그렇긴 한데 얘네는 조금 더 지방 도시의 위축, 소멸이 눈으로 많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그렇다면 지방이 점점 더 소멸된다라는 네. 얘기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 조금 더 수도권에 몰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죠. 수도권 집중화는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지역에 있는 몇 개 큰 도시들은 아마 속도가 좀 늦게 감소가 되겠지만 작은 도시일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성향이 눈에 띄게 더 보일 겁니다. 일단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역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기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뭐 아이를 낳고 이런 문화가 사라지고 지역에서 자라서도 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최근에 실제 어떤 지자체에서 제가 조사했던 걸 봤는데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 성인들한테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만족스러운지 앞으로 살 건지를 여쭤봤더니 대부분은 만족도가 80%가 넘어가요. 오, 그럼 괜찮죠? 네. 근데 문제는 자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녀가 이제 곧 대학생이 될 건데 자녀가 졸업 후에도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이거는 거의 다 반대.
80% 정도는 내 자녀만큼은 수도권으로 가면 좋겠다. 지방에 점점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뭐 당연하게 아이를 공장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는 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남자 여자가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거든요. 그럼 지역은 점점 더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령화가 더 빨라지는 거는 당연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 일본 같은 케이스인데 일본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다양한 실험을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근로자는 지방에 살고 있고 그 로봇이 도심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좀 더 단순하게는 아바타 같은 거 써가지고 원격 회의하듯이 지역에 있는 근로자가 도심에 있는 매장에서 점원처럼 사람을 응대하는 것도 실험을 해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실험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령층이나 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도심으로 와야 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본인이 자기가 태어난 거 원래 살았던 것도 좋아할 수도 있는데 등 떠밀려서 언론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활은 A라는 데서 하면서 일은 B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모든 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의 시도로서 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들도 꽤 많았습니다. 일본이랑 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훨씬 더 현재 낮잖아요. 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똑같이 흘러가게 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지방이 소멸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네. 또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젊은 네. 이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20, 30대 분들께서 네. 대응책으로 만들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인구가 현재 5천만이 이미 안 되긴 한데 네. 우리는 5천만이라는 숫자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뭐 북유럽 쪽이나 그런 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인구 1,000만에서 2천만 사이인데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은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꼭 5천만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문제는 인구를 무조건 1억 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삶의 여건을 잘 만들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들어요. 제가 지자체에 있는 어떤 당분들을 만나게 되면 네.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세는 서울처럼 되고 싶다, 또 서울의 어떤 지자체장들은 위성도시처럼 남고 싶다라는 말씀들 대놓고 하시긴 해요, 사석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비전이 없다라고 보고, 그럼 서울이 모든 장점이 집합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서울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지역 도시들이 서울을 똑같이 모델링하지 말고 서울에 얻는 장점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영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이 도시에 최근에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내려가시기 시작했어요, 젊은 분들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도시에서 저도 그렇지만 뭔가 창업한다 그러면 좀 더 주거 공간도 뭔가 자유로워지고 멋있어지고 네. 일자리도 뭐 도시에 있는 그런 빡빡한 건물이 아니라 뭔가 카페 같기도 하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에서 일해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공간들을 원래 지역에 있던 시설들을 가져다가 젊은 건축가들이 손을 대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바꿔가면서 그들이 거기서 정주 여건도 좋게 만들면서 업무할 수 있는 환경도 잘 만들어가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시작하기 쉬운 도시, 좀 그렇게 서울에 없는 특색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딱 영주 말씀해 주시는데 네. 어디가 떠올랐냐면 제주도가 딱 그렇죠.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젊으신 분들이 제주도 뭐 풍경도 좋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내려가서 창업도 네.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에 몇 명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고 몇천 명이 사라지면 그쵸, 또 그쵸. 뭐가 더 사라지고 예. 이게 또 단계별로 네네.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게 극명하게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기원은 이제 200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인구하고 GDP가 나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럼 이게 재미난 게 기원후 1년부터 1700년대까지는 GDP 증가가 3.5배밖에 안 돼요. 1700년 가까이 걸쳐서.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300년 동안 증가한 GDP가 대략 10,000배 가까이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인구가 어느 정도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머리띠를 만들어도 판매해도 팔리고 학교를 세워도 사람들이 오고 안경점을 차려도 누가 오고 이런 건데 인구가 일정 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웬만한 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차들이 주유소가 필요한데 주유소가 있으려고 하면 인구가 최소한 1,000명은 넘어야 돼요. 그에 맞는 차량 대수가 나오고 그 차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유를 하면서 주유소가 돌아가거든요. 안경점도 1,000명 넘어야지 생길 수가 있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안경점도 줄어들고 실제- 주유소도 없어지고 그렇죠. 지역 도시 가게 되면 좀 큰 시설부터 없어지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 대학들 중에 문 닫는 대학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네. 문 닫는 폐허처럼 되는 거. 네. 이게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대학급으로 이제 같이 감소하는 게 뭐 공연장, 또는 쇼핑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 감소 그거부터 사라지고 정말 어르신들끼리만 모여서 한 작은 마을에 가게 되면 동네에 흔히 구멍가게 말고는 없죠. 식당도 없어요. 예. 내가 라면 하나 사 먹으려고 해서 식당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에서 끓여주시는 이유가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실제 이게 그런 생활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네. 생활 인프라가 사라지면 저부터도 여기 살기 힘드니까 옆으로 이동해 볼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인력이 빠져나가면 사실은 그 또 아래 단계에 있던 시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속화가 붙으면 돌리기가 힘들어요. 자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이 판을 어떻게 다시 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냥 자영업자 일부 지원해줘서 여기서 안경점 오픈하면 뭐 돈 주겠다, 식당 차리면 돈 주겠다, 이거 갖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좀 지속적으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어떤 걸까요? 2위는 직업의 소멸과 생성이 더 눈에 띄게 많아진다. 똑같죠? 그러면 직업이 또 없어진다고 하면 그 자리를 뭐 AI가 대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뭐 AI도 맞는 말인데 저는 그냥 네. 기계가 대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직업의 수가 향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가장 많이 이용된 지표 중에 하나가 향후 5년 동안 이제 생기는 직업하고 사라지는 직업의 차를 구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서 5년 내 1,400만 개 정도가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고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촬영일 기준으로는 그 예측을 보게 되면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개 정도의 일자리가 소멸한다는 예측도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딱 드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문직이 의사, 그쵸. 법조인, 사자. 그다음에 네. 돈 만지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 네. 또 저와 같은 교수도 살짝 전문직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은 저는 제 직업도 불안정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저만 봐도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들을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어요. 교사를 대신하는 네. 인공지능 플랫폼.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교사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죠. 당장 제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이제 방과 후에 가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요를 대체할 수가 있고 이미 그게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나 학습 성과가 잘 나오긴 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는 게 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체감이 지금 확 되거든요. 제 친동생이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유, 근데 불안하네요. 이게 좀 더 기술적으로 보려고 하면 네. 저기 특허를 들여다보면 눈에 다 들어오기는 해요.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과 관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왔다. 혈압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이 나왔다. 네. 이런 게 쫙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판례를 쓰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한 법적인 것에 대한 알고리즘이 특허로 등록되고 있는지. 최근에 나온 보고서만 봐도 그런 거 조사했던 결과 내에서 특허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특허로 있던 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기계로 구현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의 일자리 점점 더 축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직도 오히려 빨리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오프닝 때도 제가 네. 잠깐 질문 드렸던 거 은행. 네. 은행이 요즘에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빠르게 축소가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은행보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육안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손꼽아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긴 했는데 식당을 갔을 때 사람 만날 일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아, AI 기기가 네.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 주문은 테이블에 있는 그 오더 시스템으로 하고 맞아요. 음식은 로봇이 갖다 주죠. 근데 잠깐만요. 만약에 조리 로봇이 탄생해서 조리도 사람이 안 해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많이 세이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복잡한 시장 논리인데 당분간에 눈에 띄게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초창기 기계 투자가 있어야 되고 기계 투자들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붙어가지고 또 렌트하는 형태로 시장에 이제 깔고 들어갈 텐데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음식값이 내려가는 형태로 디자인될 것 같진 않아요. 이제까지 은행 점퍼가 그렇게 대체가 되고 티맥 같은 거로 차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래갖고 우리가 택시를 싸게 타거나 은행의 이자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냐? 솔직히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뭐 좋게 보면 투자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투자한 은행이나 내가 투자한 택시사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나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울이 아직까지는 좀 수평이 잘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지금 남아있는 네. 직업들 중에서 세분화가 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직업이 생겨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사안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류 역사적인 걸부터 보게 되면 네. 인류 역사상 직업의 소멸과 생성은 최근의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로봇만 봐도 실제 산업화된 현장을 보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한국은 로봇의 도입률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미. 지금이요? 예, 현재 1등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정도 전부터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간 노동력을 공장 단위에서 보게 되면 로봇 대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국가예요. 근데 잘 모르셨죠? 안 밀렸어요? 한국은 예전부터 사실은 산업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업의 대체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고 그냥 장려하는 문화가 깔려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사회 발전 안 된다는 식으로. 예.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이 무언가 생길 거예요.
초창기에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게 너무 컸을 때 사회가 이걸 잘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의 전환이 너무 빨리 발생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회의 안전망이 이걸 받쳐주기가 조금 제가 봐도 좀 버거워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좀 유동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에 나를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개인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놓는 게 네. 변화의 첫 걸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망의 1위를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살짝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네. 어떤 건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인구의 고령화, 네. 감소, 인구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사실 네. 요거는 기사로도 막 엄청 쏟아지잖아요. 출산율 네. 감소 뭐 네. 외국에서 관련 학자분들이 네. 대한민국의 뭐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네. 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네. "헉, 대한민국은 망할 거다 네. 막 이런 영상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감소 추세에 들어간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감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에 있다라고 봐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럼 어떻게 빨리 죽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근데 우리의 수명이 2023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83.6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조선 시대에 왕들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60이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럼 55세? 왜냐면 예전에 이제 환갑 잔치가 네.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네, 60만 네. 넘어도 오래 살았다. 제 생각에는 한 40 넘겨도 네, 오래 살았다고 적절하세요. 하지 않았어요? 인사이트가 있으셨네요. 좋아요. 47세. 47세요? 네. 근데 이 수명을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자연계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수명은 보통 한 44회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굉장히 이미 오래 살지 않아요. 통계청에 발표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70년대 초반, 그때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6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50년 만에 20년이 증가했죠. 네. 그럼 앞으로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냥 더하기 20만 하면 될지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올해 2023년 3월에 플러스1에 발표된 논문만 봐도 일례로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100세가 넘어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네. 지금까지는 이제 80까지 살고 생을 마감하는 걸로 모든 게 짜져 있어요. 직장이나 뭐 본인의 은퇴 플랜이나 사회 보장망이. 근데 이거를 한번 거시적으로 다 판을 뒤엎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30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걱정되는 거는 너무 느리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국가 정책이 변하는 속도도 느리고 무엇보다 더 느린 건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은 지금도 50대 초반이 사기업의 은퇴 연령 시작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50대 초반에 회사를 나온 다음에 40년을 더 어딘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럴 그렇죠. 자리. 근데 이것도 되게 척박한 건 예전에 우리가 수명이 한 70대 중반일 때 이게 짜진 거예요. 70대 중반일 때 한 60까지 은퇴하는 걸로. 자녀 기간 15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충 괜찮았어요. 근데 수명은 뒤로 길어졌는데 은퇴는 슬금슬금해서 또 앞당겨 버린 거예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어디 가서 주로 드리는 말씀은 국가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근데 예. 연금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연금이란 것도 어디서 갑자기 뻥 하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넣어놨던 거랑 미래의 계획을 짜보게 되면 그게 안정적인 수치로 우리를 보장해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우리를 소일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숫자 자체가 그렇고 국가가 예측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중요한 건 연금을 넣는 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연금은 돈인 거고 다른 가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가치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네. 뭐 정책이라든지 국가가 대비하는 속도보다 인구의 고령화가 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짚어주셨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고령화의 속도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면 그 사이에 20, 30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격리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더 막 증가시키겠다라고 해요, 보통.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장 요양원하고 실버타운이 부족한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시설을 키우게 되면 도시에 있는 건물 중에 절반이 실버타운하고 요양원은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떡해요? 되게 뭔가 우울하죠. 네. 근데 그게 왜 우울해 보이냐면 우리는 지금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정의된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처럼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장벽을 쳐놓은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이제 연결하는 쪽으로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되는데 완전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끊어내는 쪽에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곳곳에서 네네. 보이더라고요. 뭐 네. 어르신들 일례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 지속적으로 무료로 이제 강의도 하고 네네. SNS도 조금 더 즐겨보실 수 있게끔 그런 수업들도 네.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양한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더 생기면 훨씬 좋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게 아까 은행점포 소멸도 말씀하셨는데 네. 은행점포가 소멸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럽이나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그럼 그분들이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졌을 때 금융 서비스를 못 받게 되게 되면 사회적 완전히 고립이 되죠. 그런 교육을 시켜갖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판을 짜야 되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 지금 대부분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버 세대에 대한 교육이 주로 춤을 추고 운동을 해서 몸을 움직이게끔 하거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걸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은 대부분 이게 소비자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나와서 함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직업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청년들한테 지금 기업가 중심이라고 해서 창업 교육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60대, 70대도 창업할 수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 보면 통계적으로 성공한 창업가의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이에요. 근데 이 연령이 점점 증가할 수가 있죠. 수명이 증가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도 60대 창업가가 나올 수도 있고 70대 창업해서 유니콘을 만드는 분들도 등장해야지 서로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 그냥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걸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맞아요. 게 예. 훨씬 좋겠다. 그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교수님 모셔보고 2024년에 일어날 대한민국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살짝은 조심스럽게 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많이 들리셨을 것 같은데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어요. 혹시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네. 간이로 도박 같은 거 좀 하세요? 뭐 카드 게임에서 누가 밥 사고 이런 거? 저는 이제 합법 토토. 이게 재밌는 게 확률인 거잖아요, 확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의 판이 새로 깔리는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기회에 대한 확률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안 좋은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막 요즘에 이게 다 문제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나라 어떡하냐? 에서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차피 변화는 시작이 됐으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2024년에 각오, 다짐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프샤크 VPN 랭킹스쿨과 함께 더욱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 안녕. 안녕!